제가 컨설턴트로 활동한 지가 벌써 21년 차입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기업을 만나면서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회사를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3년, 5년, 10년이 되면 매우 잘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와서 뒤돌아봤을 때 없어져 버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그 회사를 만났을 때 가졌던 생각하고 현재의 모습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지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뒤돌아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 4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사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회사 사장님께서는 임대 공장을 자가 공장으로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부동산을 투자하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기업들 중에서 처음 그 회사를 만났을 때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뒤돌아봤을 때 그 회사들이 없어져 버리거나 망해버린 그런 회사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회사를 처음 그 회사 봤을 때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추억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 4개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 회사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출을 권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사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엔지니어 출신이었는데 아주 기술력이 좋았기 때문에 남보다 가격도 싸게 품질도 좋게 모든 걸 다 대응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 잘 된 거죠.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대출을 가지고 임대 공장을 자가 공장으로 바꾸고 또 규모도 키우고 또 여력을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경영 분석 차원에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주변의 전문가들이 부채 비율이 너무 올라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과도한 부채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와 같은 주변에 있는 전문가 목소리보다는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장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는 식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사업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 말에 십추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부채 비율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죠. 은행 사람이 문제 없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시비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수출 오다 중에 일부 아이템이 문제가 돼가지고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니까 당연히 수익 구조가 좋아지질 않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금융기관에서요, 당장의 원금을 상환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금융기관의 태도는 금융기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회사가 수익이 좋아지고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권장하지만 적자가 발생하고 원금 상환과 이자에 대한 지불이 어려워지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액션들이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객 중에 어느 고객이나 매출 중에 어느 매출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해버린, 사실상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M&A를 당하고 말았죠. 이제 도저히 부채를 당장에 감당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또 모기업들, 관계된 기업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M&A 저거 했고, 그분은 자기 회사 전체를 거의 제로 베이스로 다 이렇게 뺏기고 말았다 할까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쉬움이냐면 그분은 정말 사업가다웠고 정말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까 말한 주변의 칭찬의 목소리,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과잉 투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사업해야 된다 하면서 대출을 무한정 빌려주겠다는 그 말에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숫자들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숫자를 말씀드려 볼까요? IMF 이전에는 부채 비율이 500%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IMF 이전에는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과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하기를 부채 비율이 10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저성장 시대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이 부채비율이 1800%인 기업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 기업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부채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건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자신만만해버리면 그 말을 무시해버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소한 그것이 그 회사를 충분히 잘못되고 왜곡되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 소개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벤처기업인데요. 인공장기를 개발했습니다. 국산화로 인공장기. 그건 미래산업입니다. 바이오예요.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그런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들어서 드디어 품질을 인정받아서 병원에 납품하게 되니까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심지어는 원가율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이익률이 90%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만 원에 제조해가지고 100만 원에 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90%가 이익이 나올 정도니까 뭐 벤처기업으로서 또 독점이니까 국내에는 이제 그런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뭐 급성장하는 거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액도 계속 급상승하고 있고 이익이 급상승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장님을 제가 만났을 때 그 사장님은 얼마나 저에게 그 자기 사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연말이 됐는데 그 사장님 사무실 딱 갔더니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 내용이 뭐냐면요. 코스닥에 그 테이프 커팅하는 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사진관에서 합성사진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코스닥에 등록하면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고 이렇게 기념 사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하나 원판을 가져다가 얼굴만 바꾼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실제 그 등장했던 인물의 그 사장님 대신 자기 얼굴을 싹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성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딱 출력해 가지고 자기 사장님 방에다가 딱 해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스닥 상장한 줄 알았죠. 그 사장님은 사업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너무 흥분해 있었을 뿐 아니라 빨리 돈을 잘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뭘 추진했냐면 상장을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었고 그걸 바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갔더니 저희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년에 상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조건을. 그러니까 조건이란 뭐냐면 뭐 매출액이랄지 이익률이랄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이게 상장에 관계된 모든 조건을 100%다 갖췄다. 이제 상장만 하면 돼서 이제 남은 거 딱 하나예요. 주가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모든 거 다 끝났는데 이제 상장하게 됐을 때 IPO로 하게 되었을 때 초기 주가를 얼마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는 욕심이 좀 나서 초기 주가를 좀 잘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계된 증권회사나 관계된 사람들과 상의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매출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익률은 뭐 퍼펙트하고요. 그렇잖아요. 이익률 갖고 오면 되는데 매출액 수준이 조금이라도 크면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으니까 매출을 좀 키우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운데서 12월에 생산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12월에 생산 계획을 24시간 불가동 계획을 잡았어요. 정상적 판매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그 12월의 실적으로서 연말이 결산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는 정상 생산했어요. 근데 12월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밀어내기 생산이야. 밀어내기. 무슨 말이냐면 정상 생산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최대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여튼 판매를 해야겠다. 이런 욕심에서 풀 생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그 회사 전 직원은 뭐 토요일 일요일 없다시피 하면서 생산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이 물건을 팔리지도 않는 물건, 그러니까 팔긴 팔겠죠. 그렇지만 당장에 12월에 팔리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은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 물건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뻥긋 웃으면서 드디어 저희 회사가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해외에 특약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이제 보내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보내주는 것이지 물건만 있으면 보내놓을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드디어 생산한 것들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뭐 판매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재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에 생산했던 물건들을 이제 출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수출해서 이제 해외 에이전트의 창고로 다 준 거죠. 근데 그것이 정상적 수출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매출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연말 1월 1일이 되었을 때 그 사장님은 저에게 지난 12월에 특공작전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리스크가 없을까요? 12월에 만든 물건의 품질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물건만 만들어서 만드는 대로 실어내기 바빴던 그 시간 동안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양에만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요, 11월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제 품질에 대한, 이건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인공장기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생각이 매우 이제 신중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근데 12월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IPO 때문에요. 매출 좀 키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익률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매출 키워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여하튼 11월에 제가 옆에서 보기에 무리를 했습니다. 무리죠. 정상이 아닌 무리를 했습니다. 부작용이 드디어 1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요. 해외 이제 수출 에이전트들이 샘플을 가져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테스트하는데 말도 안 되는 에러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부품 하나가 빠져버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뭐 휴먼 에러예요. 뭐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 에러들이 뭐 실수들이 드디어 제품 가운데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해외에 있는 뭐 수출에 관계된 에이전트들은 아주 품질 까다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 물건 보는 순간 전체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지금 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받은 모든 물건 반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에 실어보냈던 모든 물건은 100% 해외 바이어로들로부터 다시 대한민국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계적으로 그것을 마감 처리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국내에서 반품이 이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현품을 교환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요. 저한테 100개 물건 돌아왔으면 100개 물건을 서로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수출에 있어서는 이렇게 행정상으로 절차를 다 밟아치는 거라서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물건에 대한 이 피드백하는 것이 행정상으로 간단하지 않나 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품질을 강화해야 되겠고, 더 확인해야 되겠고, 부터 해서 전반기 1월, 2월, 3월에 있어서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병원에서도 그런 소문을 듣고 이 회사 품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품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판매가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그 모든 상황과 새해의 1월부터 2월에 발생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상장은 연기가 되었죠. 오늘 이 시간에 그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뭐 법정관리 허락은 받을 것 같네요. 워낙 아이템이 좋고 이렇게 좋으니까 법정관리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그 기업이 코스닥이나 이런 게 상장이 가능할까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에 매우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작년 12월 정상 생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 정도는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하게 됐을까? 그렇죠? 경영상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들이지만은 그 실수가 결국 기업 사업의 전반을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을 뭐 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키코라고 해가지고요. 키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서 매우 잘하는 회사들, 특히 수출을 많이 했던 회사들, 환차 선금, 환차 이익에 관계된 좀 지혜가 있었는데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한도를 좀 넓게 잡아놓으면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 해서 한도를 설정하는데 정상적 한도가 있겠죠. 정상 한도는 뭐냐면 거래 금액에 대한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발생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것에서 적절한 환율을 계산하는 거. 근데 누군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키코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금액을 설정하는데 그 금액을 얼마까지 해도 된다.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회사가 키코 한도를 그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그만 금액의 키코에 관계된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수출을 할 때마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익을 보는데
금융기관 담당 은행, 거래 은행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뭐 앞으로 금액도 더 늘 것 같은데 이건 뭐 돈놀이 하는 거니까 좀 한도를 많이 잡으면 당신은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젠가 한번 권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항상 이익이 있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예를 들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의 순이익이 부가적 이익이 생겼으니까 한도만 올리면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되고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회사에 재무 담당했던 사람이 사장님에게 이제 보고한 거죠. 이번에 은행에서 키코 한도를 좀 늘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적 확신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냐고. 그것도 야, 요새 뭐 좀 융통성 있어야 되겠고, 뭐 우리가 일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등등 해가지고 그 회사 균형 여러 가지 재무적인 점만 또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신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회사 이름 신문에도 나왔어요. 아직까지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아는 업체 중에서 키코드 문제 때문에 어려워진 업체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회생이 된 회사들이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회복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숫자는 소수가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회사는 아직까지도 매우 회사가 엉망입니다. 회사 매출액이에요. 연간 매출액의 5배 되는 금액을 키코로 손실금으로 물어내고 났으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걸 어떻게 어느 세월에 그걸 만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회사는 제가 잘 아는 회사인데 모든 게 다 잘했어요. 아까 말한 키코 계약의 그 건 있잖아요. 그 건 한 건 약간의 욕심을 냈던 거. 근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아주 엉망이 돼버린 거죠. 저는 제가 아는 많은 업체들을 보면서 약간의 의사결정의 실수 오판이라고 하는 거, 약간의 오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많은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요, 너무 아이템을 잘해가지고 고객으로서 칭찬을 막 평가를 받았더니 이제 동종업계에서요, 우리도 거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고객 다변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 고객의 매출액이 100% 의존되어 있으니까 뭐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다, 이게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고객을 100% 믿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한 고객이 성공하면 우리도 같이 성공한다, 이런 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괜히 양다리 걸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 다변화, 한 고객에 대한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모든 거 글쎄 뭐 우리 회사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 그 시장 점유율의 변동이 쭉 생겼습니다. 1등 회사는 계속 커져서 정말 큰 마켓시어를 거의 독점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1등이 아닌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매출, 마켓시어 모든 것이 열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이 회사는 1등 회사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었어요. 1등 회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매출이 늘지 않는 거예요. 매출이 감소가 돼요. 매출이 감소되다 보니까 손익에 대한 모든 것들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지 않죠. 지금 현재 그 회사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부심은 없어졌어요. 지난번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저에게 말했던 우리는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성공한 고객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자기 큰 소리 쳤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없어요. 그렇게 경쟁력 있고 좋았을 때 관련된 기업에서 오다를 더 준다고 하고 이렇게 고객 다변화시켰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패턴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케이스는요, 원래 자기 아이템과 사업을 잘하던 회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쟁에서 지고 있는 회사 말고요. 모든 아이템, 이런 회사 있잖아요. 어느 분야라도 일하는 가운데 1등, 2등도 있겠지만 5등, 10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품질도 잘 못하죠. 기술력도 약하죠. 모든 게 관리가 안 돼서 경쟁력이 뒤처지는 회사들. 그 회사의 미래가 걱정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했던 한 4가지 케이스는요, 제가 잘 아는 회사들이에요. 어떤 회사냐면
자기 아이템에 자부심 있고 경쟁력 있고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잠재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만났던 첫 인상과 소감이 어떤 소감이냐면 이 회사 미래는 밝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2012년 와서 그 회사는 이름이 뭐 없어지다시피 하고 없어져 버렸고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경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실수 안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좀 약간의 우리가 쓰는 단어로 겸손함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프로는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말고 아마추어는 원래 그 분야를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잘한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요.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막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마추어죠. 근데 프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프로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 프로죠. 여러분 프로 골프 대회에서 1등, 2등 등수가 나온다는 것은 골프 못 치는 사람이 프로 대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우 기본이 잘 돼 있고 다 유명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부터 최고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등수는 어떤 게 등수일까요? 실수 안 하기 게임이죠. 그러니까 잘하기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러 골프장 코스를 악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코스를 만드는 거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코스를 설계해 놓고 누가 실수 안 하나 보자. 누가 실수 안 하나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실수 적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등수가 나오는 것이 프로의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어서 모든 프로들의 경쟁에 있어서는 등수와 성공의 조건이라는 건 뭐합니까? 잘하기 게임이 아니고요. 실수 안 하기 게임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나 우리 자기 개발에 있어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뭘 생각합니까? 자기 능력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실수를 어떻게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실수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조명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뭘 잘하자. 그래서 성공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어떻게 감지하고 예방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해가지고 아까 말한 허망한, 허무한,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뒤돌아봤을 때 아쉬울 만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관계된 교훈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교훈에 대해서 한 30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번, 2번, 3번에서 내가 보기에 하고 이제 카테고리도 나누기도 하고 대분류를 해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또 초반에 서론에 나와 있는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가 너무나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는 다음 가지 5가지 교훈을 제안을 했어요. 많은 기업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왜 실수하는 줄 아세요? 함정에 빠져서요. 어떤 함정일까요? 자기 착각이에요. 그 자기 착각이 무엇일까요? 제가 5가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경영자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경영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사상 속에서 실수라는 것을 연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일이 많은 일이 파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함정 5가지, 경영의 함정 5가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고이윤 고가격의 숭배 이렇게 써놨어요. 고이윤 고가격의 숭배 어떤 말이냐면요. 기업을 보고 비즈니스를 보면서 이익률로만 보는 겁니다. 이익률로만요. 그러니까 이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좀 듣기 좋은 말이네요. 예를 들어서요. 매출액이 100억인데 이익률이 10%인 회사하고 20%인 회사하고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뭐 고수익에 대해서 이익률의 고이익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률을 예를 들어서요. 10%를 12% 되게 하는 거 매우 좋은 일이죠. 12%, 15% 되게 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수익이라는 것은 모든 경영에서 효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잘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고수익에만 초점을 놓고 같이 판단해버린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업할 것도 없겠네요. 직원들이 이렇게 주문을 줘야 돼요. 이익률이 40% 나오지 않는 아이템은 수주도 받아오지 마라. 듣기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버리면 할 만한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방문했던 중국의 어느 기업을 갔는데 그 기업이 공장 가동률이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공장 가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주문 좀 많이 받아서 공장을 잘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요새 저희가 할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에요. 중국은 제조 공장으로서 전 세계에서 많은 주문이 오고 있는 것인데 물량이 없다뇨. 그랬더니 저한테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수량 조건 있잖아요. 수량. 그러니까 우리 공장은 대형 공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장 이상의 오다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요새 물어보면 전부 만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째째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보려고. 그렇죠? 고수익의 의견 중에 한 가지가요. 남들은 매출 200억 가져갈 이익을 우리는 50억, 100억만 그 이익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익에 대해서 고이익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쪽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상을 넘어서서 오버패스를 하게 되고요. 무리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가격제도 똑같습니다. 고가격이요. 삼성전자가 애니콜을 만들어 전 세계 수출했을 때 삼성전자 브랜드를 매우 중요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전략과 고품질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외관 품질을 비롯해서 모든 명품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먹혀 들어갔죠. 그래서 다 시장을 장악해서 전 세계 삼성전자 애니콜 브랜드는 여러 면에서 핸드폰 시장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음과 같은 걱정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사는 사람이 고가의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있잖아요. 그 시장이 전체 마켓으로 봤을 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부분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 1등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가 명품만 고집해가지고 세계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생산량과 매출액과 이익과 토탈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기종을 검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장악 전략이죠. 왜냐하면 세계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계 1등이 되고 싶은데 고가만 고집해가지고 세계 1등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브랜드 가치는 있겠죠. 또 명성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디 사업에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명예는 너무 좋지만은 사업으로서 영향력은 적을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이런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명품 회사에 대한 이미지 하나 소개해 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종업계는 매출이 500억, 1000억을 해요. 500억, 1000억에 매출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고가 전략만 쓰고 있기 때문에요. 틈새 시장만 하기 때문에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매출액 얼마 할까요? 다른 동종업계 500억, 1000억을 하는데 50억 하고 있어요. 50억. 대신 특정한 시장과 타겟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거기 시장 규모 전부 해봐야 100억도 안 돼요. 그걸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고가 전략을 쓰고 있고 고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로 봅니까? 50%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매출에 얼마 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이죠? 뭐 50%니까 25억이네요. 여러분 50억 매출에 25억을 내고 있는 어느 회사가 커지지 않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500억과 1000억의 매출하는 회사가 10% 이익만 내도 50억, 100억이 되네요. 그러면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기업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이 기본입니다. 건강한 게 기본이고요. 그러면 작년에 50억이었으면 올해는 100억도 되고요. 그 다음에 150억도 되고 이렇게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억이 1000억도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고수익만을 원하고 있고 고가격만 원하고 있으면 그 시장의 사업의 비즈니스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수익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가 전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게 폭 빠져버려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그 결정으로 해버린다면 그건 리스크가 매우 큰 것 같다. 그걸 좀 경계해야 될 것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수용하는 최고 가격을 부과하는 신상품 가격 전략. 이게 무슨 신제품을 만들면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 얼마 정할까 할 때 눈치를 갖고 가급적이면 고가를 쓰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수용하는 시장에서 받아만 들여주시다면 물건 하나 신상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뭐 이 물건은 과거 물건, 기존 물건에 대해서 성능이 한 10배 좋아요. 기존 물건은 뭐 가격이 10만 원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10만 원 이상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성능이 10배나 좋은데. 그럼 가격을 얼마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12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2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3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건 너무나 성능이 10배가 좋으니까 가격이 10배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해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으로 받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물어보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까지 하면 사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숫자 내려가잖아요. 5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숫자 중에 제일 큰 수용가는 제일 높은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으로 판매 가격을 잡게 되면 남들은 10만 원짜리 파는데 50만 원 파게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잘 되겠습니까? 많은 사업이 잘 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비즈니스가 잘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의 그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 많은 기업에 있어서 R&D 파트하고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가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공산품을 만드는 것이지 예술품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능을 중시하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퍼펙트한 제품.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자나 관계된 사람이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공산품을 만드는 것이고 일반 소비자한테는 대량 생산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지 예술품 만드는 거 아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엔지니어가 기능에 너무 이렇게 성능과 기능에 너무 집중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아까 물건 만든 제조업에서 아까 물건 만든 피터 드러크 이야기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잘 멋진 물건을 만들었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이 받지 못하는 고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를 받을까? 가급적 높은 금액을. 최고의 금액을. 그리고 그게 이제 신문에 낼 만한 자기 명성이 되고 자부심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물건은 얼마짜리다. 얼마로 팔리고 있다. 몇 개 팔았어요? 1년에 한 개 팔았어요. 그럼 그건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자부심과 명예는 있지만은, 그렇죠? 그건 비즈니스로서는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판단이 있어서. 피터 드러크 경고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비용에 근거한 가격을 결정하는 태도. 피터 드러크 이야기는 뭐냐면 물건을 만든 사람은 자기가 들어간 돈, 미천, 사업 미천, 투자된 것이 인풋이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이건 만드는 돈이 100만 원 들어갔는데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냐면 그것을 소비자가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 줄 용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조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치가 고객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린다면요. 가치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밸류, 가치 경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유익을. 그렇죠?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죠. 나는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정말 수고했는데 관계된 모든 사람이 또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무가치하다 하는 순간 이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대로요. 내가 적은 비용으로서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창출했는데 그걸 혜택받은 사람이 그냥 감격할 정도가 아니고요. 감동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내가 구하게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사업의 보람일 바에 아니라 가격도 뭐 수익도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거냐 내가 어떤 걸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가치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효과성과 유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경영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뭘 보냐면 들어가 미천 생각하는 거예요. 미천. 그래서 이제 비용 근거. 그러니까 비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의사결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오판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저희 집에 형광등에 불이 나갔습니다. 형광등 철물점에 가가지고 형광등 하나 사왔어요. 원래 형광등 사기 전에 이게 좀 불이 제대로 들어온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그냥 들고 왔어요. 딱 꽂았더니 불이 안 들어와요. 이거 반품해야겠다. 교환해야겠다. 저는 그걸 다시 들고 구매했던 가게에 갔어요. 가게 가서 주인에게 말했으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30분 전에 여기 사갔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정말 불이 안 들어오는 불량품이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있는 이제 좋은 거 확인된 불이 들어오는 형광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 주인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형광등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물건이요. 불만 안 들어오지. 재료비, 공정, 프로세스 다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제조 원가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론도 빠진 게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불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고 해주겠다는 게 50%.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지구상의 어느 소비자도요. 불이 들어오지 않은 형광등에서 돈 1원도 지불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걸 제공한다고 생각할 때,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서 그 사람이 관심 없고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 없는 거예요. 뭐에 관계없이. 들어간 비용에 관계없이. 그게 비즈니스의 원리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본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생각한다 이게 말이에요. 제조 원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들어간 원가는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그 원가로서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돈은 들어갔는데 창출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거기에 유용하지 않으면은 그 비즈니스는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뭐 이제 요구하고 강매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죠.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뭐라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수가 존재합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잘못됩니까? 비용을 근거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태도와 자세는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1, 2, 3에 대한 거 세 가지 말했는데 그 세 가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어났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건데 저는 피터 드러커를 개인적으로 존경을 해요. 뭐 때문에? 그 나머지 두 가지 이야기 때문에. 자, 나머지 두 가지 첫 번째 걸 불러볼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이게 피터 드러커의 경영상에 있어서 많은 경영자들과 리더들이 하는 가장 큰 아쉬운 실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은 없다는 거죠. 자, 회사에 경영자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회사에 경영자원 중에 두 군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유능한 군이 있고요. 한 군은 보통이에요.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문제가 없는 회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품질의 문제 있겠죠. 납기의 문제 있겠죠. 고객이 새로 요구했는데 까다로운 문제 있겠죠. 그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누구 적임자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럴 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과거의 문제 뒤치까지로 다 투배하고 보내고 있으면 그 회사의 미래의 신상품은 미래의 경쟁력은 누가 만들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과거보다는 미래지요. 그렇죠? 과거는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 자원은 가장 A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R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핵심 역량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투자해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해요. 미래를 위한 준비로 그쪽에 포지션을 갖다 놓고 가는 것이 그리고 투자해 주는 것이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너무나 좋은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피터 드러커 이야기는 경영자가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본다는 거예요. 전화 오니까 크레임 걸려오니까 전화 오니까 그러니까 불 꺼야 되겠으니까 그 소방수 찾는 거죠. 우리 경영 자원의 가장 A급을 불 끄는 데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리소스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으니 그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피터 드러커의 네 번째 교훈이에요. 다섯 번째 교훈은 유사한 말이 있어요. 나한테 다섯 번째. 문제를 키우고 기회를 축소시키는 행위 그랬어요. 문제를 키우고 기회를 축소시키는 행위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침소봉대란 말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실수가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를 발칵 뒤집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제 실수 잡겠다고 우리 이게 철저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회의도 소집하고 뭐 이제 전사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딱 하는 거죠.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건 잘못한 건 맞아요. 관계도 다 알아요. 두 번 다시 그걸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확대시키고
확대시키고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뭐 시간과 노력을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경영자가 있는데 회사의 내부 품질 문제가 있어서 품질 주관을 자기가 합니다. 사장님께서 참석하셔야지 회의가 제대로 될 거라 생각하고 나는 매주 수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해서 품질 회의 하는데 그러한 재미난 건이 많아요. 자기는 회의 참석이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뭐 이제 당당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부심도 있고. 그렇죠? 고객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죠? 한번 와달라고. 누가 가면 좋을까요? 사장님께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중요한 회의에 빠질 수가 없으니까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잘 됐을까요? 여기죠. 제가 만났던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요. 저한테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라기보다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영업하러 가면 수주율이 100%인데 제 직원이 가면 50%가 안 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와 똑같은 목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느 기업이든지요. 리더는 여러 면에서 영향력이 커요. 그렇죠? 리더가 미래의 기회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하고 있으면은 그 기회를 붙잡을 확률이 올라가요. 리더가 자기는 발을 싹 빼면서 자기보다 승률이 낮은 사람을 보내서 잘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되는 확률이 많죠.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리더가 비즈니스의 리더, 사업의 리더가 뭘 한다는 거냐면 문제는 키워버리고 거기에 폭 빠져들어가 있고 기회는 뭐죠? 축소시켜버리고 적게 하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회사가 미래가 좋아지려면 사장님의 스케줄 중에서 사장님이 고객과 만나는 시간의 비율을 70% 이상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미래와 고객에 집중해가지고 고객의 목소리 들어보고 직접 가보는 거죠. 현장에 가보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들어보면 많은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피터 드러커의 5가지 말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준수하지 않는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자기 업무 가운데 스스로 과신해가지고 다양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수들 때문에 뭐합니까? 잘 되던 사업이 말도 안 되게 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면 이 모든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체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실수 관리를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주요한 원리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원리 원칙 기운다는 건 다중 실수 관리라는 용어예요. 다중 실수 관리. 다중 실수 관리라는 말이 뭐냐면요. 한 번 잘못해가지고 빵 터지는 게 아니고 실수의 연발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언제나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브레이크 시대에 우리한테 여러 번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과정 속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수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막아주면 그 다음 프로세스에 걸러주면 그러면 그것은 다음으로 진행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중 실수의 연발들 나도 실수하고 다음 챙길 사람도 또 실수하고 다 실수해버리면 그래서 실수가 계속 통과돼가지고 드디어 어디 옵니까? 큰 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중 실수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도 만들고 메커니즘도 만들고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이 한 가지가 있네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 30몇 가지의 내용을 쭉 키워드 적어놨는데 그 내용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중복성이 좀 많아요. 같은 말 또 섞고 좋은 말로 말해서 강조법이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 뭐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시도를 한 기법들이 참 많아요. 그 기법 중에 한 가지가 트리치 기법이 있어요. 트리치 기법이요. 트리치 기법은 뭐냐면 지구상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낸 사람들이 발명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특허청에 있는 직원께서 이 발명의 원리들 있잖아요. 원리를 한번 규명해 본 거예요. 봤더니 일정한 패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패턴들이. 그러니까 이런 발명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파생된 발명이 뭐가 나올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머리라고 하는 게
이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요 발상 나오고 그 다음 나오면 이런 문제 생기고 그렇죠? 세상에는 갈등이 존재하겠죠. 모순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라는 것들이 딱 보니까 사람 머리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뻔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트리를 만들었어요. 체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구상에 발명되는 모든 발명 특허들에 대한 것을 플로팅을 딱 해가지고 개념을 콘셉트를 딱 정리하니까 스트럭처가 나오고 갈 길이 딱 사람의 머리 생각 머리 쓰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체계화 시켜놓고 나니까 거꾸로 뭐가 되냐면 아이디어 내고 싶으면 요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머리 쓰는 길을 딱 체계화 시켜놓고 나니까 그 체계가 우리 눈에 딱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이 체계도 따라서 무슨 문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세요. 그죠? 여기 답이 있어요. 모든 인류는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이쪽 길로 가고 요 답을 내놨으니까 당신도 요게 답이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요게 맞춰서 생각하세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트리치 기법 같은 것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로직하게 만들어놓은 기법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문과와 이과가 있는데 트리치 기법은 제가 보기에 이과인 것 같아요. 이과는요. X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때 상관관계가요. 90%는 이렇게 겹쳐져야지 90%는 겹쳐져야지 이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해요. 근데 인문과학 있잖아요. 사회과학에서는 세상 모든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90% 되는 것은 거의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논문 쓰는 분들이 생각하고 검토하다가 한 40%만 연관되더라도 뭘 생각할까? 이건 연관성이 있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설명도 하고 말하고 믿어줘요. 상관계수라고 해가지고요. X와 Y는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성이 있습니까? 반비례성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해서 관계 있다 없다의 판정 기준이 이과에서는 90%고 문과에서는 40% 확률이에요. 이 책은 40% 확률로 글을 썼어요. 트리치 기법은 90% 확률로 글을 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막 겹쳐요. 그래서 제가 시렉팅을 했어요. 뽑았어요. 근데 다 같은 말이니까 뽑은 한 10개 정도를 제가 그러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실수 안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죠? 30 몇 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겹치는 거 있잖아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룹핑을 해가지고, 결국 이 저자는 이걸 말하는 거야.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을 고려하라고 말하는 거야. 해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만들어 보라 했더니 10가지가 아니라 한 12가지가 됐는데,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읽어볼 테니까, 그 보충 설명 드릴 테니까,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책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의 키워드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신적인 준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정신적인 준비. 뭐냐면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실수라고 하는 게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실수의 발생 원인이 거의 되고요. 새롭고 급작스러우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프로 골프 선수가요. 뭐 제가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기가 프로 골프 선수였는데 뭐 잘 실수하고 잘못돼가지고 여하튼 뭐 일이 잘 못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골프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실력이 있는데 자기가 골프장에서 이렇게 뭐 연습을 많이 하면 자기 수준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몇 년 있어버리면은 기량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뭐 하고 싶지 않냐면은 자기 기량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했어요. 뭐냐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프 잘 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자, 감옥에 가서 자기가 다녔던 골프, 좋아하는 골프 있잖아요. 애용했던, 자주 갔던 골프장은 자기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져요. 1번 홀의 모습, 2번 홀 모습, 3번 홀 모습 다 보여요. 그림 속에 상상 속에 있잖아요. 자, 이분이 감옥에 딱 앉아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방에 관방에 있는 거죠.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방에 있는데 딱 앉아서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가 골프장을 하나 고릅니다. 오늘은 플로리다에 있는 무슨 골프장을 가야겠다. 그래서 딱 갔어요. 그리고 자기 상상 속에서 1번 홀을 찾아갑니다. 자기 상상 속에서 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기도 하고 빨리 가보기도 하고 얼마나 상상력이 좋았는지 가면서 바람도 부는 것도 느껴져요. 일본에 딱 가서 앞을 딱 보니 전경이 보입니다. 거기서 딱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골라요. 골프 채를 골라요. 몇 번 홀로 칠까? 이거 1번으로 할까? 4번으로 할까? 7번 할까? 그렇죠? 딱 골라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걸 가지고 폼을 딱 잡으면서 상상 속에서요. 그거 딱 쳤어요. 그 골프공이 날아갑니다.
아, 자기는 정중앙을 쳤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갔네요. 그 다음에 떨어졌네요. 좀 생각대로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걸어갑니다. 상상 속에서 1번홀을 돌파하고요. 그래서 파4를 해야 되는데 5 했어요. 한 점 까먹었어요. 속상했어요. 2번을 가서 이제 어떻게 만회할까? 이러면서 감방 속에서 혼자서 서너 시간 걸쳐서 18번 홀까지 다 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B골프장 가고 그리고 애용했던 골프장 자주 방문하고요. 상상 속에서. 그렇게 감옥생활을 다 보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평소에 꿈에도 가고 싶었던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장을 딱 쳤는데 신기록을 세워버린 거예요. 생애 최고의 신기록을. 이게 있었던 사건의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이걸 정신적 준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물리성에 있어서요. 제가 그 경험이 없습니다.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 잘할 수가 없습니다. 숙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복되지 않았습니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더라도 소프트 환경 속에서라도 심지어는 정신적인 속에서라도 상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뭐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예고편들이 있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저는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전에 대한 교육시키고 안전에 대한 걸 딱 보는데요. 어디 가면요. 어디 가면 뭐 지게차 운전하는 분도 공장에서요. 딱 어느 딱 틀면 자세를 차렷 잡고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좀 폼을 잡고 그리고 행위를 한 다음에 첫째를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좀 어색해 보여서 이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저한테 뭐냐면 안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다는 안전. 그러니까 안전 전방 주시 전방 주시하면서 그냥 전방만 딱 보는 거예요. 손까지 전방 주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한대요. 평소에 이게 모여서도 연습하고. 그래서 드디어 실전에 가면은 우리 쓰는 용어 있잖아요. 연습은 실전같이 하고 실전할 때는 연습같이 하라고. 그런 분위기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신적인 준비라고 합니다. 준비 없이 일을 임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준비가 많이 되면 정신적인 준비가 잘 되면은 모든 실수를 많이 예방할 수 있으니까 정신적인 준비에 대해서 소홀하지 마세요. 그렇죠? 라고 하는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이 책에서는 강조법으로 설명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 썼어요. 비행기를 조정하라 이런 말 썼어요. 비행기를 조정하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안전사고 중에서 대표적인 사고 중에 하나가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가 항공사고예요. 뭐 보잉사가 어떻다 했다 무슨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여하튼 착륙 시에 또 이륙 중에 운행 중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수도 있잖아요. 항공사고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가 참 많아요. 실수 중에서. 그건 항공사고는 좀 공중에서 비행기에 사고가 나면 이게 큰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공사고에 대한 논점도 관점이 많아요. 그런데 항공사고 있잖아요. 비행기 사고에 조사해봤더니 원인의 거의 100%가 뭐냐면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을 잘해야 되는데 자동 항법 장치의 영향을 믿고요. 비행기 혼자 자동으로 가라 해놓고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은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딱 정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종관을 딱 붙잡고 수동이 안 되면 자동으로 안 되면 상황이 위급하면 매뉴얼로도 갈 수 있겠죠. 매뉴얼로도. 그러니까 동체 착륙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방향을 잡아서 활주로를 향해서 평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은 사고야 나겠지만 사람 목숨에 다 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퓨즈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안 들어야지? 퓨즈 나갔나? 이러면서 조종관을 놓고 이 조종사들이 조종실을 떠나서 퓨즈 박스 가지고 상담하고 있어요. 상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상 없잖아. 퓨즈 박스 이거 또 있어? 어디 또 있어? 이러다가 비행기 어디로 갑니까? 산에 갖다 부딪히는 거죠. 바위에 갖다 부딪히는 거죠.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실수의 거의 전부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가는 과정 속에 다양한 문제는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의 쓰는 속담과 단어와 용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뭔가에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다양한 갈등도 생기고 걸림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게 안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생겼을 때 지엽적인 것은 적절히 지엽적으로 처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조종간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동차 사고의 99%는 어떤 사고일까요? 라고 말하면 전방주시 이제 부주의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우리가 비행기까지 너무 거쳐가고 우리하고 해당 사항 없다 하면 자동차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있는 일이에요. 그죠? 자동차 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뭘까요? 전방주의, 부주의예요. 부주의. 그렇죠? 그 전방을 제대로 명시하고 보고 있으면 순간순간 옆으로 잠깐 선물을 확인하더라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 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죠. 큰 사고는. 사고 안 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어떻게 사고가 납니까? 전방을 보지 않고 DMV를 시청하고 핸드폰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여하튼 고개를 돌려서 고개 어디 갔어요? 전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전방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딴 데 보다가 꽝 하는 거죠. 그게 사고지 않냐 이거. 비행기 사고나 운전사고나 자동차 사고나 모든 사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본연의 목적 있잖아요. 본연의 주시하는 곳에 집중해서 가라. 그걸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실수가 있더라도 그건 실수는 실수에 처리하고 그렇지만은 몸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책에서는 비행기를 조정하라 이래서요. 그러니까 비행기 몰고 가는 조종사가 전방 주시하면서 비행기 조정하면 하면서 그거 하면서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조종사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가지고 시킬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승무원 저기 어디 가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하면서 비행기를 조정해 가면서 그게 전제조건이죠. 근데 비행기 조정을 방치해버리고 놔둬버리고 딴 데 움직이면 큰 사고 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실수를 방지하려면 본연의 목적성에 대한 거,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라서 뭐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어요. 표준적인 운영 절차를 확립하고 시행한다. 한마디로 딱 매뉴얼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매뉴얼대로 해라. 글로벌 스탠다드 매뉴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모든 회사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 없으면 일 제대로 못하죠. 뭐냐면 산포도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순간 잘할 수도 있지만은 실수도 너무 많아져요. 매뉴얼이 없으면요. 전 세계 맥도날드의 모든 업무 표준은 표준화가 잘 돼 있어서 매장의 디스플레이 이미지로부터 시작해서 종업원들의 행위, 그렇죠? 태도 모든 것이 거의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맥도날드 가게 표시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냐면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서 딱 가면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다 알고요. 나한테 뭘 질문할지 알고 메뉴도 알고 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도날드 매장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가나 전 세계 어느 맥도날드 매장을 가나 이미지가 같고 분위기가 똑같고 프로세서가 똑같고 과정이 똑같고 대응하는 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실수가 없죠. 고객이든 소비자든지 누구든지 서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뭐 리스크라는 거 실수라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규정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운영 표준이 없어요. 이거 절차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기준이 없는데 자기 맘대로 하다 보니까 드디어 말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일할 때는 실수가 없겠죠. 잘 못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실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실수가 매뉴얼이 없으니까 고쳐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실수가 나오지 않는 매뉴얼을 확보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매뉴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요. 제가 목격한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 갔더니 그 공장에서 품질의 불량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선 감독자가요. 현장에 비치해 있는 그 작업 표준서 있잖아요. 표준서를 딱 들고 작업자에게 가는 거예요. 가지고 작업자에게 보여주면서 표준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쭉 낭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생소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불량이 났는데 작업자한테 왜 불량 났어라 할지 어찌 된 거야 할지 묻지 않고 현장에 있는 작업 비치되는 표준서 있잖아요. 작업 표준서를 들고 작업자에게 가가지고
그걸 손가락 한 줄 한 줄 읽어주는 거야. 읽어주고 나서 눈을 보는 거야. 작업자가 그렇게 했다고. 뭐 같다고. 그러면 또 2번, 3번, 4번 했고 쭉 이제 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일선 감독자한테 너무 평소에 제가 보지 못한 모습이라서 질문했어요. 아니 분량이 났으면 왜 분량 났냐 물어보면 알 건데 무슨 뭐 엉뚱하게 작업 편수를 가져다가 단편을 가져다가 그걸 보여주면 읽어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있냐. 왜 그렇게 슬로우로 하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것은 올바르게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황이 잘못된 게 발생했는데 작업 표준대로 했는데 불량이 발생한 것인지 표준대로 안 해서 불량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뭐냐면 표준대로 했는데 잘못된 것인지 표준대로 안 해서 잘못된 것인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표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표준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작업자가 표준을 안 지켜서 그런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1번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났으니까 만약에 표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이 났다고 이 표준은 반드시 뭐합니까? 개정이 필요한 표준이다 이거죠. 작업자 표준대로 했는데 불량이 났으면 이게 미비한 거죠. 불량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불량 나는데 어떻게 시킨 게 올바른 지시가 아니잖아요. 표준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표준대로 안 했잖아요. 표준대로 안 해서 했어요. 그러면 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상당히 의미심장에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킬 수 없는 표준은 개정돼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 편하게 일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지키기 어렵고 까다로운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지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킬 수 없는 표준. 개정돼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지킬 수 있으면서 표준대로 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는 매뉴얼을 확보해야 됩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개인적으로 감명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머리가 너무너무 영리한 우수 민족이라서 매뉴얼을 안 가지고 있어요. 매뉴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매뉴얼 글이 써져 있는 것보다 우리 머리가 우리는 더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수를 방지하는 매뉴얼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석입니다. 정석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을 이렇게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특히 고도화된 시스템을 운영할수록 그죠? 뭐 대충 해도 될 거 아니면 뭐 융통성이 있겠지만은 그죠?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시속 4km입니다. 시속 4km에서는요 큰 사고 안 날 수가 있어요. 딱 보면 멈출 수도 있고 충돌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시속 4km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시속 한 30km 가잖아요. 20km, 4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속도는 우리가 걷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너 혼자 걸어가다 넘어져 봐야 이렇게 생채기만 날 뿐이지만 자전거 타고 넘어지면 잘못하면 팔목 부러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몰고 가면 자동차 속도는 시속 100km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계기판이 더 있어야 되겠죠. 계기판이 있어요. 계기판을 보고 관리해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계기판 보고 계기판에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계기판에 나와 있는 것들. 근데 비행기는 시속 800km, 1000km로 날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기판이 더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비행기는 계기판을 무시하고 운전기사, 조종사가 운항에 간다. 그건 지혜로운 게 절대 아니죠. 그러면 현대 경영에 있어서 계기판 없이 경영이 가능한 것인가? 그건 아니죠. 계기판이 있어야 되죠.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마다 다 이게 정상과 이상에 대한 존들이 있어요. 이건 정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되면 고쳐야 돼요. 거기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표준도 만들지도 않고 매뉴얼도 만들지도 않고 준수하지도 않고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매뉴얼 없이 사는 세상 그렇죠? 규정 없이 사는 세상에서는 언제라도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즈니스하고 경영이나 모든 분야 중에서 실수하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영역에서 실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더라도 좀 기록을 하고 이대로 하면 괜찮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룰입니다. 기준들입니다. 표준들이죠. 룰을 정립하고 제정하고
준수하는 문화 만들기, 지키는 문화 만들기. 이게 아주 경쟁력이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문화에 매우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될 룰은 지키는 것. 지켜야 될 룰은 지키는 것. 근데 실수를 위해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룰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말 썼어요. 뭐냐면요. 기술력이 정말 좋으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제예요. 무슨 말,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요새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기술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 있어서는 기술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실수하고 기술의 관계를 볼 때 실수를 잘 관리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을 잘 개발해가지고 실수를 예방하거나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결론이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실수의 근본 원인의 거의 100%가 100이라면 심한 말이기 하면 거의 전부가 근본적인 것이 사람 문제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 문제라고 사람. 그러니까 인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실수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으로부터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사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실수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 때 나랑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고 일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환경부터 근무 환경부터 잘 할 필요가 있겠네요. 비행기 항공의 조종의 그 실수 중에 거의 100%가요.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뭐냐면 조종사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회식을 너무 심하게 해서 술을 많이 마셨든지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밤잠을 제대로 못 자버렸든지 아니면 그런 대외적인 문제 없애보려고 조종하러 이렇게 공항에 오면서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혼할까 말까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 속에서 조종관을 붙잡았든지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지 않으면 실수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요. 다른 모든 실수의 원인들은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다 중이니까 관리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응하는 방법은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람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리한 내용이 아주 교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자료를 무시하면 위험하다. 데이터를 중시하라. 자료. 그러니까 빨간불 들어오면 그 빨간불인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영자라고 생각합시다. 누가 나에게 현장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곤란합니다. 뭐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뭔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랄지 불량률이 올라오고 있다랄지 아니면 뭐 재고 결품이 어떻게 되고 있다랄지 뭐 이렇게 사소한 결함이 아차 실수가 많아지고 있다랄지 뭔가 어떤 걱정이 될 만한 데이터를 보여주면 그 데이터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인리 법칙,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인리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안전사고의 100%는, 이 실수의 100%는 사소한 실수가 누적이 돼가지고 300건 정도가 누적이 되면 반드시 큰 간이 터진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공항의 활주로에 보면 여러 가지 아차 실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새떼가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떻다 할지 여러 가지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쓰는 말은 하마터면 실수할 뻔하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이 덧셈도 좋고 300건이 만들어져 버리면 300건까지는 하마터라면 큰일 날 뻔했냐고 넘어갔지만은 300번째가 딱 되면 이제 뭡니까? 하마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하일리 법칙, 하일리한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소한 것들이 누적되면은 결국은 큰 사고 터지니까 그렇죠?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경영하는 가운데서 데이터들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좋지 않은 데이터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이
정말 참 약한 게 뭐냐면요. 듣기 좋은 말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안 좋은 말 들으면 기분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직원이 사장님에게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 생산량이 신기록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런 보고하면 보고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보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어제도 불량 났습니다. 어제도 크레임 받았습니다. 어제도 설비가 고장났습니다. 또 설비가 고장났습니다. 어제 작업자 무단 결근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별로 경영에 좋지 않은 정보 있잖아요. 한 번 보고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또 보고하려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가 감춰지니까 안 좋은 보고들이잖아요. 좋은 보고는 감춰지지 않지만 좋지 않은 정보들은 감춰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환경을 뚫고서 보고된 정보는 신경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었는데 무시해버리면 듣고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아버리면 그것은 큰 사고로 큰 실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특히 데이터가 의미하는 메시지에 대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무시하면 큰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항상 어느 책을 보거나 나오는 원리 중에 한 가지 피드백 원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걸 매우 중요하게 소중하게 설명했는데 그 같은 표현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실수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실수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뭐냐면 피드백 문화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 책에서도 매우 장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실수해야지 발전할 수 있다. 이거 말이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뭐합니까? 예방하는 것과 그걸 잘 이제 관리하는 것이 실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실수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다는 거야. 실수 막아버리면 뭐가 됩니까? 도전도 안 하겠네요. 발전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합니까? 실수가 있으면 그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렇죠? 이거 어찌 할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발 방지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공감도 형성하고 토의한 다음에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을 만들어서 그걸 실시해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적 대응, 혼자 하는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 실수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6번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7번째는 정말 저희가 대응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수는 또 우리 경쟁자는 그리고 그 잘못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출현하기도 한다. 이게 예상밖에 이게 준비할 수 없는 것. 아까 처음 말하다 보니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발생하는 많은 어려운 상황 중에 상당수는 어떤 상황은 뭐냐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예측하는 시점에서 예측하지 않는 장소에서 예측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전혀 무방비 상태 속에서 그러한 일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운7 기3 그랬어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운이 70%고 기술이 30%다. 그러니까 저는 느낌상으로 운7이라는 말, 운이 70%라는 말이 어쨌든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올라가 하더라도 운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이게 좀 숫자를 바꿔서 이렇게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7 운3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산풀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어떤 생각입니까? 세상 대화는 모든 것이 너무나 우연적이고 불확실하고 많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우리가 부딪히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미래학자 중에 유명한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안소프라는 분입니다. 안소프 박사. 그분은 미래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썼던 모든 책의 이야기는 딱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게 터뷸런스라고 해가지고 회오리바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시대에는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대요. 근데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회오리바람은 특징이 좀 특별해요. 뭐냐면 회오리바람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나 조직은 절단나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파괴적이고 회복 불가능해요. 근데 바로 5m, 10m 구경하는 사람 너무나 재밌다는 거예요.
헤어릴 바람이 샥 지나가잖아요. 샥 지나가면 지나가는 루트 있잖아요. 그 루트에서는 집을 만나든 차를 만나든 뭘 만나든 다 파괴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곳에서 봐서는 우리 옆에 헤어리바람이 지나갔는지가 본인은 의심날 정도로 본인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죠? 멀리서 헤어리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구경하는 것은 너무 보기 좋다 그 말이에요. 당한 사람 소수는 거의 파괴적이지만 비즈니스 환경 속에 회오랫바람이 몰아붙이고 있고 그것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회오랫바람에 빨려 들어가 버릴지에 대한 것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는 것이 안소프 박사의 미래학자의 우리에게 준 조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사전 준비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않은 환경 속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경쟁 상황과 갈등 상황과 실수 상황에 우리는 들어가 버릴 확률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들어가더라도 이제 빨리 재빠르게 민첩하게 상황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례 뭐 타이어 사례랄지 타이어 뭐 불량 뭐 사례랄지 그다음 뭐 타이네로 사례랄지 그 모든 사례들에서 주고 있는 실수의 교훈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작스레 어떤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잘못됐어요. 잘못돼가지고 드디어 뭐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온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경영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실수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타이어의 안전에 대한 결함이 보고가 돼가지고 리콜이 되고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경영자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타이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당당하게 그건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부터해서 당당하게 자기는 합리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소비자 반응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소비자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경쟁업체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드디어 뭐 도로 운수 무슨 뭐 관리국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타이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판결했어요. 분명히 뭐가 맞았습니까? 경영자 말이 맞았네요. 그렇잖아요. 맞았어요. 그건 맞았지만은 이미 어려워진 사업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부딪히면 예측된 상황이 부딪히면 억울한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상황이 부딪히면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즉각적으로 성의 표시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요.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 다른 뭐 내용도 있는데 감성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감성. 우리는 뭐 좌뇌 우뇌가 있다 하잖아요. 답으로는 합리적으로 맞지만은 감정서로 안 맞으면 감정을 고려해주고 배려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비자의 의혹이 발생했어요. 소비자가 은근히 한쪽 방향에 생겨서 의심을 해요. 그렇잖아요. 의심하는 거에 정면대결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 가죠. 저도 의심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하면서 그 입장에서 뭔가 설명도 해보고 노력해보고 이렇게 태도를 보여주면 내가 의심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는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꿔가면서 유도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또 해명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감정을 무시하고 그렇죠?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큰 실수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측지 못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발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 실수가 우리가 왜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익숙한 것과 경험된 것에서는 실수가 적을 수가 있지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변화 속에서는 처음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했던 실수를 하나 소개할까요? 어느 날 제가 갤럭시 탭이라고 하는 도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기능이 작동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신기해서 그걸 진짜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요. 이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러고 있는 중에 누군가 저한테 물건 하나 맡겼습니다. 이것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갤럭시 탭 조그만 물건 하나 하고 물건 하나 받는 거 그거 옮겨 뭐 장소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별 문제도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갤럭시 탭은 제 손에 있는데 부탁받은 물건은 제 손에 없었습니다. 어디다 놓고 왔어요. 어디다 놓고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실수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갤럭시 탭도 그렇고 새로 물건 받은 것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경험하지 않았던 첫 번째 경험이다 보니까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제 비즈니스의 모든 환경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냐면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렇죠? 트렌드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런 기술의 변화가 있고 시대의 변화가 있고 개념의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랄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우리가 10년 전에 살았던 우리 환경하고 현재 살고 있는 환경하고 미래 환경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실수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항상 가까이 오고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서는 실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두세 가지 썼는데 해결책이 세 가지야. 그러면 뭐 그런 실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뭐 방법 없습니까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노하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번이 뭐냐면 검증에 또 검증을 하시오. 검증.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될 곳이 있으면 체크해 봐야 되는데 체크해 봐서 그 결과가 미심쩍으면 또 체크해 가지고 안심될 때까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검증 안 하면 검증하면 뭐가 됩니까? 예방될 수도 있고 관리될 수도 있겠죠. 검증을 강화하십시오. 검증하십시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나 뻔한 말을 썼습니다. 집중하고 근면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오늘 우연찮게 TV 프로 중에서 달인 프로를 봤어요. 달인. 우리 보자 생활의 달인이요. 재방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틀었더니 생활의 달인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활의 달인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집중, 지속적 훈련과 반복이죠. 그렇죠? 달인이 실수 안 해요. 정말 정확하고 정말 보통 사람이 다 잘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생활의 달인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일에 집중을 했고요. 많은 시간을 들였고 지속적으로 많은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렇죠? 절대 실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뭐라면 우리가 실수 안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실수가 없어질 때까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을 분야에 대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말했어요. 업계 1등, 2등 하도록 도전하고 노력해서 성취하십시오. 이랬었어요. 업계 1등, 2등이라 했었어요. 업계 1등, 2등은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요. 저게 미국의 제너럴 일리트의 잭 웰치라는 경영자가 주로 선호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업계 1등, 2등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책에서도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야라도 일을 잘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1, 2등 하게 될 거다는 거죠. 근데 1, 2등 하는 회사는 실수가 없어질 거지만 5등, 10등 하는 회사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실수 많이 하고 잘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하고 싶은 영역, 실수 안 하고 싶은 영역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비즈니스에서 1등, 2등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한 11가지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 이 책에서 한 35가지, 34가지 정도의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이 아까 중복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비싼 말 위해 좀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사전 준비 필요하다. 그리고 본업, 그렇죠? 비행기 조정 잘 해야 된다. 매뉴얼 만들어야 된다. 사람 관리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자료, 데이터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전혀 우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시대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실수는 유발적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가정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재검증하고 확인을 반복해서 실수가 없도록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잘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근면하고 지속적인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돼서 실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정말 전문적 깊이 도전해서 업계 1등, 2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했던 5가지의 교훈, 그것은 일반적 비즈니스의 근본적 오류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업무 가운데, 또 일 가운데, 또 모든 환경 가운데 생기고 있는 다양한 실수들이 있는데 그 실수는 우리가 잘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요,
다양하게 많은 것을 너무 많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정말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실수 없는 인생, 그죠? 그거 참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런 실수 때문에 정말, 이게 참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겪지 않도록 실수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프로는 이제 프로의 경기죠. 전문가들의 경주죠. 그런 비즈니스의 모든 환경에서는 프로의 경주는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고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 안 하기 게임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실수 안 하는 것에 등수에 의해서 비즈니스의 모든 등수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느 레벨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처음에는 일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일하는 방법 배우기가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그다음 어느 단계에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실수 안 하기 게임이고 실수하는 경쟁에 우리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 내가 전문가라면 반드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갖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수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성공 전략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